지난 시간에는 공무원의 그 위법한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권 2조에 관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했고, 이번 시간에 787페이지에 영조물 책임인데, 이거는 요건이 좀 단조로워요. 그래서 이제 법률을 개정해서 제목을 영조물에서 공공시설 이렇게 바꾸긴 했는데, 지금도 학문적으로 영조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여기는 영조물이라는 요건과 설치관리하자 이 두 가지 요건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2조보다는 양이 많지 않다. 자, 영조물의 의의가 축자가 꽤 많이 되고 있다는 게 보이죠. 어렵지는 않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는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면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지만 이 영조물 책임은 강론의 그 공물법 그거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 공물의 종류, 이런 것, 공물의 그 특색, 특질, 법적 특징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데, 그렇다고 뭐 국어 수험생들은 강론까지 공부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있는 것만 다뤄도 될 만한 거 정도로 다뤘고, 강론에 이제 가면은 여기 없는 더 상세한 것도 많이 다뤄놨죠, 당연히. 그래서 이 공공용물, 일반 국민을 지칭하는 의미가 국민, 사인, 공공, 민중, 민중적 관습법, 민중소송 이런 것들이죠. 여기 하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이 공용물이라 해요. 그 정부종합청사나 관사 이런 거, 군부대 박사 이런 걸 공용물도 포함하며, 자, 또 음미할 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마지막 부분을 음미를 좀 해야 되겠다. 영조물 사례는 그거 어렵진 않아요. 교통에 관한 게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용물이죠. 군부대 병사도 이것도 공용물이잖아요. 공용물. 공중변수 이거 담벼락 붕괴 사건인데, 그럼 사람이 볼일 보다가 깔려가지고 뭐 다쳤냐? 다행히 이게 그 이용되지 않고 그 폐쇄됐던 그런 거랑 뭐 인명사고와는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하천 등 자연재해 관련 시설, 이거는 자연공물이거든요. 자연공물. 그 다음에 그 태중대 유원지, 이 자살바위가 있는 그 유명한 데죠. 매항리 공군사격장, 그 이외에도 뭐 전투 비행장 이런 거 있는데 뒤에 부문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안 해놨는데, 전차 사격장, 뭐 전투기 그 뭐라나 공군 비행장, 공군 비행장 이런 것도 더 전차 사격장도 있고, 영조물 부정사례인데 잡종재산은 이건 공적 용도에 안 쓰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일반 재산이고, 그 다음에 공물의 성립요건, 이건 이론 강의가 아니라 그냥 뺐네. 그게 뭐냐면 공물의 성립요건, 이거는 물건이기 때문에 형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공용지정, 공용개시라고 해가지고 의사적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형체적 요소와 의사적 요소를 둘 다 못 갖추면 공사 중이면 완성되지 않았다. 형체적 요건 못 갖췄죠.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걸 공용지정,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지정하는 거, 이 요건을 또 못 갖췄죠. 그 다음에 의사적 요소를 갖추지 못한 거, 사실상 국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인데, 이거는 도로라는 형태는 갖췄지만 의사적 요소를 기한한 거고, 예정 공물은 말 그대로 어때요? 공물로 예정된 거지 공물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예정부지, 다 뭐 외우기가 어렵지 않죠. 수원역 대합실, 이건 1편에서도 봤던 거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정사례 특별할 거 없어요. 아까 제가 말한 그대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이 789에 가면 설치나 관리하자인데, 설치 및 이러면 간단하게 들려요. 설치 및 이러면 둘 다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배상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설치나 관리하자. 설치는
건축, 축조고 관리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로, 교량, 성수대교 같이 그 교량 다리를 만드는데 하자가 있다. 이런 설치에 하자고. 교량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리 위에 어떤 장애물이 방치되어 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관리하자가 되겠죠. 영주물의 관리는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주물을 사실상 직접 지휘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해 시멘트, 지금은 시멘트라고 그럴 거예요. 기타 공사비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것도 지역적인 거라 아직 출제는 안 됐는데 설치나 관리하자 판단 기준인데 객관설적 판례가 그냥 객관적 안전성을 못 갖추면 무조건 인정하는 거고 이게 범위가 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건 옛날 판례고 지금은 조금 이제 주관설적 요소를 고려한 판례가 주류가 되고 있는데 객관적 현재의 본고 그러니까 주관적인 표지를 먼저 잠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주관적인 표지가 790에 보면은 주관설적 판례라고 나오죠. 방어조치 의무 주관설이 관리 그 과실을 얘기해요. 과실 표지예요. 이게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과실을 표현하는 다른 게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죠. 관리행위. 요 말이 나오면 이건 주관설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말 없이 그냥 나오면 객관설이. 이거는 더군다나 789에 가면 두 번째 줄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입니다. 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이 객관적 안전성이라고 하죠. 도로 결빙 사건인데 두 번째 줄 노면이 결빙되었다면 도로로서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그 다른 어떤 그 의무 위반이나 뭐 예견 가능성 이런 거 없이 그냥 인정했잖아요. 이런 게 객관설이고. 그 다음에 손해방제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게 과실이거든요. 과실이 없다고 해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이것도 뭐냐? 객관설적 판례죠. 그 다음 주관설적 판례인데 방어조치 의무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포섭을 위해서 음미할 판단 기준이 있어요. 영주물에 설치 또는 관리하자라면 영주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통상 갖춰야 되는 거지 완벽한 것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영주물이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주물에 설치 또는 관리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 다음 줄 보면 영주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어조치 의무를 다한 지역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방어조치 의무가 나면 주관설적 판례다. 객관적으로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주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또 표지가 나오죠.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주물의 결함이 영주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 이때는 영주물의 설치관리 당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U자형 쇠파이프 도로방치를 위한 사망사건 거기서도 포섭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어조치 의무의 정도인데 이건 797에 그 황새바위 사건 정선 전에 강원도 그거 연결해서 사실관계까지 볼 건데 상식적인 얘기죠. 자, 두 번째 줄 상식적인 건 아니고 이제 음미할 게 있어요. 유역의 광범위성과 유수의 상황에 따른 하상의 가변성 등으로 인해 입사사고에 대비한 하천자치 위험관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천도 길이가 굉장히 긴데 모든 하천을 다 관리할 수는 없죠. 여기 잘 봐요. 국가하천 주변에 체육공원이 있어 다양한 이용객이 왕래하는 곳으로 과거 동종의 입사사고가 발생하고 이게 바로 황새바위 사건하고 비교될 거예요. 거기는 그 사고가 전에 없었거든요. 주변 공공용물로부터 사고지점한 하천로의 접근로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미성년자들이 하천에 들어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지점인 하천로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거 잘 비교해야 돼요. 황새바위 사건하고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 방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하천 진입로 주변에 입사사고의 위험을 경고하는 그 위험 경고 표지판 설치만 갖고는 이건 방어 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그 방책, 출입 통제하기 위한 그 울타리 같은 것까지 설치해야 된다. 797로 가볼까요? 797에 가면
맨 위에 황새바위 사건인데,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미성년자 갑이 하천을 가로질러 수심이 깊은 맞은편 바위, 황새바위 위에서 다이빙하며 놀다가 익사하자 갑의 유족들이 하천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강원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게 이제 790하고 연결되는 거고, 보충 자료에 좀 더 상세하게 해놨는데, 그 보충 자료 잠깐 볼까요? 여기 익사사고도 없었어요. 자, 10페이지, 보충 자료 10페이지 보면, 여기 흥토 유원지 이긴 건 똑같아요. 아까 체육공원, 그 유사해, 거기까지는. 근데 그 흥토 유원지 앞쪽의 하천은 수심이 낮아요. 관광객들은 통상적으로 거기서만 물놀이를 해요. 근데 이거는 폭이 20에서 30m, 엄청나게, 이건 강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넓은 그건데, 그 수심이 무지하게 깊죠. 여기는 1.5에서 2m 정도인데, 근데 여기는 관광객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아까 그 사건은 그 다양한 이용객이 왕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접근로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저 위쪽에 하천을 가로질러 가지고 도로로 올라간 다음에 도로 가장자리 난간에 설치, 난간 밖에 좁은 공간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 사고 지점 현황에 비춰 일반적인 흥토 유원지 관광객들이 이 사건 하천을 건너가서 옹벽이나 황새바위 위에서 다이빙을 하지는 않는 것을 보이고 그러하리라고 예상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9번 보면은 위험표시 경고판만 설치했는데도 국가배상을 부정한 거예요. 참고로 얘기해서 이거는 강원도가 상고해가지고 강원도는 책임을 면했어요. 근데 이 정선군은 상고를 하지 않아서 정선군이 이거 다 물어줬어요. 왜냐면 걔는 패소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고등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니까 정선군이 배상 책임 다 물어줬고, 돈은 상고를 해서 부정돼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역시 도 정도의 행정력하고 군하고 행정력이 그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강원도는 책임을 면했어요. 이거 뭐 몇 명이 죽었나? 한 명이 죽었구나. 몇억 다음으로 주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791로 돌아오면 이 판단 기준인데 최신 판례에서 음미할 만한 미묘한 판례가 나왔어요. 네 번째 줄 보면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도 고려해야 된다. 저거 익혀주세요. 처음 판시된 거예요. 옛날에 재정사정은 면책이 안 된다고 단적으로 얘기했다가 판례가 슬슬 바뀌어가는 조짐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어딨냐면 805의 맨 위의 판례가 원칙적으로 재정사정은 면책 부정인데 이게 791이죠. 그래서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주물의 사용 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 데 대한 정도 문제로 참작사위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790이라고 비교되는데, 근데 면책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조화를 하자면 면책까지는 안 되더라도 고려 요소로 고려한다는 얘기는 감경 사유로는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805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줄 돌아와서 영주물 이용자의 상식적, 이게 799에 이 포섭이 되는 판례들이 있는데,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이지 완전 무결한 절대적 안전성이 아니다. 또 799 한번 가볼까요? (799에는) 맨 위에 나오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서 하차한 갑이 도로를 따라 설치된 방음벽과
가드레일 사이에 있는 30cm, 굉장히 좁은 공간이잖아요. 정도의 틈을 통해 빠져나가 고속도로 역 경사면을 내려가던 중에 이 밤이 과하다 보니까 캄캄하니까 미끄러지면서 옹변 및 도로에 추락 사망한 건데, 이거 국가배상 부정했어요. 이게 790이라고 연결되는 건데, 이거는 원래 옛날에는 그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그 폐쇄되면서 방음벽 설치하고 그쪽 통행 못하게 막아버리는데, 그쪽 그 좁은 공간을 통해 내려갈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다. 그거였고, 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에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해서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역 계곡으로 떨어져 사망한 건데, 이게 상식적인 그 운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상식적인 게 12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좀 굉장히 복잡하겠는데, 갑등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에 R자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그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 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 표시도 그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소형 승용 이륜의 안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R자의 그 밑에서 유턴하려고 하면 거기 왼쪽으로 좌회전이 돼요?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좌회전을 써놓긴 했는데 좌회전이 불가능하잖아요. 저기 산 쪽인가 이런 건데,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데, 갑이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자 갑등이 위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인데, 여기 보면은 둘레 다섯째 줄 나오죠. 표지 내용으로 인해 운전자에게 차간 운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평균적 운전자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다음 줄 교차로에는 좌회전할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므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그 유턴을 할 거로 보이는데, 보행자 신호는 저 R자 있는데 그쪽에 보행자 얘기하는 거죠. 위 사고 이전에 표지가 잘못 설치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또 위 표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점. 그 예언자 몰상식한 운전하다가 사망했죠? 아니구나. 다친 거네, 다행히. 자, 다시 돌아올까요? 그 다음에 안전성의 정도에 관한 거는 이미 이제 앞에서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 물적 하자는 이제 그 물적 시설 자체고, 기능적 하자에 관한 판례가 쏟아지는데, 소음과 그 악취 뭐 이런 걸 기능적 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판례도 기능적 하자를 인정한다라는 거고, 그 두 번째 줄 보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면 단위 영종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해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주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 지금은 이제 한자어라 참을 이렇게 우리말로 바꿨는데,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기능적 하자까지 포함한다는 거고, 그 기준은 밑에 세 번째 줄 나오는데 이렇게 없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 근데 김포공항, 하여튼 공항 이런 거 나오면 일단 다 인정했다라고 보고 이례적인 것만 보면 돼요. 김포공항 최초로 기능적 하자 최초로 인정한 건데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주택법상 주택건설 기준보다는 이 환경에 관한 거예요. 소음 문제가 환경 오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 기준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외울 게 없어요. 그 소음이라고 하는 게 강론에 가면 또 환경행정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 소음이 그 환경 오염원이다 알면 이건 외우지 않아도 뻔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웅천 비행장, 대구 비행장 사건 두 개 포섭되는 건데,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그 감경 면제 사유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만 간단하지는 않아요. 다 종합 정리해야 돼요.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 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자, 요게 핵심 나오죠.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에 준하여 감경 또는 상황에 따라 면제 사유로 고려하는 게 상당하다. 자, 근데 저거보다 더 상세하게 나온 게 다음 페이지예요. 그 순서 바꿔서 다음 페이지 6번 보면, 자,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 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거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 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침해 행위의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 여기 사람들이 다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김포공항 전투비행장, 전차 사격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정된 건 없어요. 일단은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반대는 면책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특히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 지역이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 접근했다는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우와 동기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때는 감액 사유로 거래하는 게 상당하다. 그래가지고 왼쪽 거는 통합시켜야겠다. 6과 6번이 종합 정리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가 항공기 소음이 심하다 막연하게 그 정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예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심했다. 이러면 면책이 안 되고 감경 사유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역사회 대구비행장 사건인데 그 지역사회에 이게 대법원 판결이 난 게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고 그 이후에 전입한 사람들 이런 경우가 면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전입 일자를 다 확인했어요. 판결에서. 그 이전에 거는 감경. 그 이후에는 면책. 이래가지고 그게 바로 그 8번에 그게 나오죠. 8번에 그 대구비행장 인근주민들 그 대구비행장 사건인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내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날짜까지 나오거든요.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들에 대해 여기는 감액을 했구나. 다른 사정을 또 고려했구나. 50% 감액한 거예요. 50%까지 숫자가 외울건 아니고 요 위에 걸 이해하는 거로 활용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 포섭이 또 어디 있냐면 13번에 12번하고 13번을 비교할 건데 충남 보령시 웅천 전투비행장 이거는 시골이기 때문에 조용한 동네에 조그만 소음도 그 방해가 크죠. 근데 대구비행장은 그 광역시이기 때문에 생활소음이 많죠. 그러니까 웬만한 정도의 소음은 생활소음에 묻히죠. 그 상식을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12번 제목에 보면 소음이 적은 농촌의 경우 80웨클 이상이에요. 숫자 갖고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농촌의 경우 더 소음 정도가 낮아도 배상 인정한다. 그 정도 알아두면 돼요. 근데 대구비행장은 80이 아니라 85 이상일 때만 배상 책임을 지잖아요. 이거 도시니까. 상식적인 판례고. 그 다음에 793으로 돌아오면 9번 판례 보면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해 소음 진동, 이것도 이제 기능적 하자죠. 소음 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 돼지 돈자죠. 자기 자식을 겸손하게 말하는 게 돈식이라고 그러죠. 돈식. 돼지 같은 자식입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을 낮출 때 하는 말이지 상대방 아들을 지칭하면 안 돼. 아이고 친구야 네 돈식 이러면 이거는 모욕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양돈업자가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건데
이거 인정했죠. 그래서 뭐 인정한 거 일일이 외울 거 없어. 대부분 인정한 거. 매항리 주한미 공군 사격장 인정. 공군 전투기 이거 인정. 12, 13 인정인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상이냐 감각 그 정도 보면 된다 그랬고, 철도 소음 진동을 규제하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거지,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철도 소음 진동이 있다고 무조건 아까 수익이라고 하는데 참을 한도를 넘는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작 사유를 고려하는 정도지. 이런 마인드는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예를 들어 건축법상 건축허가 요건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도 1조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 사건은 별도로 그에 따르지 않고 별도로 따진다 했잖아요. 그런 거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인정. 그 다음에도 인정. 제명협회. 그 다음에도 인정. 이렇게 써놓으면 일일이 외울 거 없어요. 그 성동구 사건인데 애들하고 성인 이 칸막이를 안 해놓고 그냥 그 줄만 이렇게 했다고 빨려 들어가서 죽은 사건인데 이거는 그 설치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죠. 어린애가 어린이용 그 뭐라 그러나 내가 수영을 안 배워가지고 어린이용 뭐라 그러지 그걸? 지금 모르겠네 이걸. 사격할 때 1사로 2사로 그렇게 말하는데 수영장은 일본 레인이라고 얘기하나? 그 어린이용 레인이 있는데 여기는 수심이 깊은 성인용인데 여기 수영하다가 여기 위에 로프만 있는 거예요. 줄만. 그럼 여기 하다가 이 애가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참 안타까운 거죠. 인정. 그 다음에 자연공원에 가는 거는 인공적인 거와 달리 인공적인 거는 인위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인위적으로 안전시설 갖출 수도 있지만 자연이 만든 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1번 자연 영조물로서 하천에 관리하는 특질과 특성인데 이게 이제 이럴 거 없어요. 상식적인 얘기야. 자연 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 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 제방하고 그 증설 작업도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유세 원천인 강우의 규모나 범위, 발생 시기 등의 예측이나 홍수의 발생 작용 등의 예측이 곤란하고 실제로 홍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실험에 의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 홍수에 의해 파악할 수밖에 없는 이게 804하고 연결될 거예요. 결국 과거의 홍수 경험을 토대로 하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징인데 이게 계획 홍수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따 볼 거예요. 하천의 개수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대규모 공사가 되어 이를 완공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럼 결국은 밑에로 가면 우측에 하천관리청이 관계 규정에 따라 설정한 계획 홍수를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생기는 등 특별한 그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존재하는 하천의 제방이 계획 홍수를 넘고 있다면 그 하천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제정한 하천시설 기준이 정한 여유고는 여유 높이죠.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804로 한번 가볼까요? 804로 가면 맨에 집중호 있죠? 100년 기준이에요. 이게 796하고 연결돼요. 그 과거 홍수의 통계 갖고 100년 이상 강우량의 100년 기준으로 해서 최대 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제방을 쌓았는데 제방이 넘쳤다거나 붕괴됐다 이런 면책되는 거예요. 100년 미만일 때는 면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주시로 통합이 됐는데 옛날에 이제 충북 청원군이었고 청원하고 청주가 통합이 됐잖아요. 청원군 미원면의 주부 실종 사건인데 그 미원면 출신의 그 촌놈 이범석이라고 이범석 장군 독립군 장군은 아니고 제 고등학교 충북고등학교 저는 2학년 때 중퇴를 하긴 했지만 충북고등학교 동기이자 또 행시 동기인 그 친구가 이번에 국민의힘 이쪽으로 청주시장에 당선이 됐던데 그냥 의례적으로 축하는 했어요. 정치자금 기부나 이건 안 하고 그냥 당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기는 50년 빈도예요. 근데 중랑천 범람 사건은
600에서 1000년 빈도예요. 그럼 안타깝지만 얼마 전에 윤석열이 개뻘짓한 그 홍수 그게 몇백 년이라더라? 700년인가 아마 그랬죠? 그러면 이 대법원이 판례를 바꾸지 않으면 국가배상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국가배상 청구해봐야 기각 판결밖에 안 나요. 근데 그 피해 물어졌죠? 우리가 전염병 살처분한 거 이런 거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사회생활하면 누구나 겪게 되는 사회적 제약이지 특별한 희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물어준다 그랬죠. 정책적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올까요? 그 다음에 이제 796의 2번 판례 보면 관리청의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 정비 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 홍수량 등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고로 얘기하면 한강은 20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에 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국가배상이 불가능한 하천이다. 국가하천이거든요. 그 명칭은 북한강, 한강 이렇지만 법률 용어로는 국가하천, 북한강. 여행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거 보일 거예요.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국도는 국가가 설치하는 도로고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가 아니라 도가 설치하는 도로를 지방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군이 설치하는 건 분도, 시가 설치하는 건 시도, 국도, 시도, 군도 이러는데 그 용례에 따르면 도가 설치하는 거는 도도 이래야 되는데 용어가 좀 도도하죠. 그러니까 지방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학 전공이 하다 보니까 쭉 가다가 지방도 이러면 아 도에서 관리하는구나 그런 거 눈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또 국가하천 북한강 이런 사소유권이 허용되지 않겠구나. 지방 2급 하천 지금 이제 용어가 바뀌었는데 지방 2급 하천 이러면 옛날에는 개인 소유의 땅이 하천 구역에 있겠구나. 이런 게 이제 아는 만큼 보이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신임은 빗물 펌프장 사건 인정. 또 망원동 사건도 있는데 그건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익사사고를 방지하기보다는 방어조치 있는데 사회 통념상 요구된 건 뻔하죠. 황새바위 사건 미리 봤죠. 이제 도로에 가는 건데 종합적으로 고려야 한다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이죠. 이게 803하고 또 포섭이 되는데 포섭이 아니라 종합정리해야 이해가 될 건데 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해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하자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다음 줄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 의무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관계 나오는데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하자에 해당한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그 다음에도 세 번째 판례 보면 제3자에 의한 거 자연력과 제3자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고 804로 가면 저거하고 종합정리 안 하면 오해하기 딱 좋아요. 804로 가면 어라? 804가 아닌데? 이런 803이구나. 이거 어쩐지 803에 보면 중간에 동그라미 1번 있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아까는 자연력이라는 건데 같은 말이죠. 제3자 또는 피해자에 의해 경합하여 발생한 손해도 영주권의 설치관리상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 797하고 연결되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 행위 또는 피해자에 의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주권의 설치 또는 관리상하자가 공동 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주권의 설치 또는 관리상하자에 의해 발생한 거라고 해석감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종합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제3자나
자연력이 가미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 설치관리상의하자 영주물 책임을 무조건 인정해서도 안 지고 무조건 부정해서도 안 지고 그와 별도로 설치관리상의자가 있냐 아니냐를 별도로 개별적으로 따로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97로 돌아오면 맨 밑에 판례죠. 고속도로 관리자가 강설에 대처하기 위해 부담한 관리 운행인데 이건 포섭이 804에 있어요. 최저 속도에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때 교통 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804로 가면 맨 밑에 뭐 별것도 없어요. 보청자를 만족가에다가 그냥 말로 해도 되겠다 해서 안 만들었는데 폭설로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최장 18시간, 18시간까지 고립되어 있고 거기 임산부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애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폭설이 쏟아지면은 제설차가 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을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 고속도로 진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 통제를 안 해가지고 고속도로가 꽉 차가지고 제설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도로공사 직원들 엄청 고생했죠. 왜냐면 그 추운 날 히터를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18시간이나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 도로공사 직원들이 막 휘발유통 들고 가가지고 차량마다 넣어주고 아주 희생쇼를 했던 거죠. 이게 797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하기 요건인데 뭐 불가항력 이게 면책사를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주관설 고려한 거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걸 주장 입증해야 된다. 여의도광장 광란의 살인일주 사건인데 차량 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 당시에는 차도와의 경계선 일부에만 이동식 세비등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별다른 차단시설물이 없었으며 경비원도 없었던 것은 평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여의도광장이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그 부모가 이혼하고 할머니에 의해서 그 길러진 그 손주인데 그 또 사시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사팔뜨기라는데 그 사시라고 놀림을 당했고 할머니 밑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김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그 평소 애들이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김밥하고 먹을 거 싸워가지고 거기서 여의도광장에서 자전거도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 부러워서 순간 질투가 나가지고 차를 갖고 닥치는 대로 쳐가지고 성인들은 피했죠. 애들만 여러 명이 깔려 죽었어요. 안타까운 사건인데 근데 더 그게 감동이랄까 그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돈독한 카톨릭 신도였는데 이 청년의 이 범죄는 이 청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을 따뜻하게 보듬지 못했던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 그래도 대통령한테 국회하고 사법부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어요. 사형만은 막아달라고 그 피해자 할머니가. 감동적이었죠. 근데 박정희가 누구예요? 그리고 이 사형제도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사형제 폐지론자인데 사형제도는 독재 정권의 정치적으로 악용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범죄 예방 효과는 거의 없어요. 사형제 폐지에서 범죄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는 나라도 통계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형제를 새로 도입한 범죄가 그 이후에 의미 있게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없습니다. 범죄 예방과는 무관합니다. 그 국민의 불만을 갖다 정권에 대한 불만을 그 살인마에게 돌리기 위한 그런 정치적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고 사형 집행은 언제 하냐? 정권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집행하는 거예요. 이 박정희가 어떤 놈이에요? 이 할머니 피해자 할머니의 탄원에 의해 지갑 정책으로 필요한데 사형은 집행 안 해? 결국 집행됐어요. 그리고 지금 참고로 얘기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 진짜 완전히 막가파 진짜 정권인데
이 정권의 성공을 가장 바라고 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태극기 부대? 태극기보다 부대보다 100배나 더 간절하게 이 정권이 성공하길 기도하고 있는 집단, 바로 사형수들이. 이 정권이 실패하면 사형 집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명박 때 박근혜 때 가슴 졸이며 이 정권이 성공하기를 주여 엄청 빌었을 거예요. 까딱하면 뒤지니까. 근데 민주정부 들어서면 그걸 기도할 이유가 없죠. 민주정부에서 사형 집행할 이유가 없으니까. U자형 쇠파이프 도로방치로 인해 사망 사건인데, 이거 대구 달성원 농구면 지난번에 730 관련 얘기했죠. 삼리소재 편도 2차선 거기에 직경 2cm, 길이 120cm, U자 모양의 이게 갤러퍼 승용차 뒷타이어 튕겨가지고 건너편에 그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뚫고 가지고 목에 찔려가지고 두개골 골절로 즉사한 사건인데, 안타까운 사건. 안타까워. 자, 그래서 7번, 8번까지 받고 9번 급경사 내리막 거북길에 안전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 및 인근 건물로 돌진한 사고. 이거 인정한 거죠. 이런 거 가끔 보죠. 지금은 양구 가는 게 이제 터널로 뚫렸다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그때 월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왔다가 일요일날 가고 그랬는데, 그 터널 뚫리기 전에 3시간 반 걸렸거든요. 근데 108급인데 저도 그 강으로 추락할 뻔했어요. 뒤질 뻔했는데, 아니 그 트럭이 제 차를 추월한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저는 도로를 정확히 모르니까 이렇게 180도 휘어지는 도로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정도로 꺾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180도. 그래서 트럭 내가 다시 추월하려고 가속하다가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뭐 차가 들려버려가지고 뒤질 뻔했어요. 그래 그때 현지차 강원 표시돼 있으면 무조건 먼저 가라고 양보하고. 왜 그 사람들은 도로를 깨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각도로 꺾어진다는 걸. 그때 아주 뒤질 뻔했네 아주. 지금은 이제 현지 번호판을 없애가지고 번호체계가 달라졌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180도 꺾어지는데 이렇게 꺾어지는데 여기쯤에 그 오르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폐타이어 이렇게 급하면 그 폐타이어 쳐갖고 차 서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저긴 생각 없이 그것조차 안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봤죠 미리. 그 다음에도 봤죠. 그 다음 교통신호기에는 외울 게 일부 있어요. 자, 신호기 고장이 천재지변인 낙뢰로 인한 거고, 신호기를 찾지 못해 고장 수리가 지연되었을 뿐 임의로 방치한 게 아닌 경우 인정? 이거 외워야 돼. 천재지변 이런 면책사유거든요. 근데 인정.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우고 맞추면 정신 나간 거예요. 그 대통령에 출마해도 적임자가 될 거예요. 그 정도라면. 이거는 외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인정한 건 가볍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교차로의 진행 방향 신호기의 정지 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그래서 적색 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왜 그러냐면, 아니 내 방향의 신호가 꺼졌어요. 그러면 교차로가 있는데 다른 방향에 차가 올지도 모르는데 눈 딱 감고 그냥 직진하면 되는 거예요? 신호기 고장났다고? 다른 방향 신호나 이걸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예책임이죠. 가변차로 신호등 오작동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골 때려요.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등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 발생. 이쪽도 직진, 저쪽 방향도 직진, 충돌한 거죠. 그 고장이 현재 기술 수준상 부득이 한 것이다. 그럼 불가항력이잖아요. 그래도 인정. 이거 외워야죠. 그 다음에 보행자 신호기 고장난 이거 인정된 건 가볍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건데 이것도 상식적인 이용. 근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 자물쇠를 잠궈놓은 학교 건물의 3층 난간을 넘어 들어가 흡연을 하던 중
실족 사망한 경우. 이 두 번째 줄.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걸 예상해서 출입금지 장치나 경고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해서 상식적인 이용에 반한다라는 그 계열이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판례로 출제가 안 된 건데, 전체로 노선 용량 부족, 대책 수립 소홀,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고 돈하고 관계되는데 이거 인정할 수가 없죠. 이거 한 번 보면 외울 게 없죠. 철도 건널목인데 요 설비 기준 규정 이거는 참작 사유가 될 뿐이지 이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철도 건널목에 보안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거는 행정규칙은 위법적 판단 사유가 못 된다라는 감각으로 보면 돼요. 홍수 조절에 관한 다목적 댐에 관한 건데 이거 남강 다목적 댐 사건인데, 자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상적인 내용들이에요. 타인의 손해배상인데 영주물 책임에도 명문 규정 없어 위자료 인정된다는 거고, 상당 인과관계는 위에 거 봐. 밑에 거는 아까 안 봤나? 다 봤구나. 자, 면책사유 천재지변인데 집중호우 봤죠? 강설에 가는 건데 상식적인 얘기, 폭설에 가는 건 이미 봤고, 적설지대 도로나 최저속도 제한에 있는 고속도로. 자, 적설지대 도로는 뭐예요? 제설 작업 안 하면 이듬해 봄까지 눈이 쌓여 있는 대관령, 미시령, 한계령, 진부령 이런데요. 거기 경보 표지판 갖고 돼요? 여기 빙판 주의, 매년 수십 명씩 죽어왔음. 당신도 죽을 수 있음. 살아서 넘어가기 바람. 이딴 거 갖고 될 일이 출입 통제 딱 하고 그 다음 제설 작업이죠. 그래서 지금 미시령 터널 뚫려가지고 서울에서 속초까지 구이동에 동서울 터미널 2시간 20분밖에 안 걸리죠. 저는 이제 거기 터널 잘 안 지나요. 운전하는 맛 옛날 추억 즐기려고 미시령 옛 고개로 넘어가는데, 거기가 눈이 쌓이는 때부터는 이제 계속 통제 못 들어가게 아예 막아놔봐요. 그게 적설도 지대도로고, 아니 고속도로는 최저속도 이상으로 달리라고 해놓고 빙판 만들어 놓고 썰매처럼 달려라, 말이 안 되죠. 거기는 면책 부정이에요. 근데 그 밖에 그 넓은 국도를 일일이 제설 작업을 다 완벽하게 하라? 그건 부정, 그래서 면책 긍정이지. 그건 불가능이라 상식적인 결론이고, 그 다음 재정사정 이건 면책 부정인데 이제 감경 사유로 고려하는 거 미리 봤죠. 그 다음에 천문학적인 막대한 강설, 이거 도로 자체 융설은 녹일 융자예요. 눈을 녹이는 설비를 갖추는 것은 이거 1번 판례 베끼는 것 같아요. 생각 없이. 현대 과학기술 수준 웃기는 얘기예요. 융설 설비 뭔지 알아요? 간단해요. 아스팔트 포장할 때 열선 깔면 되는 거예요. 열선. 그래서 한남대교 북단 있잖아요. 거기서 20m 열선이 깔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전기만 가동시키면 그 눈이 쌓이지 않고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그 열선 까는 게 과학기술 수준 불가능해요? 참 바보들 같이. 문제는 돈이죠. 재정사정에 비춰 불가능. 문제는 돈이죠. 아니 전국의 고속도로, 지방도로를 갖다가 다 열선 깔아가지고 전기 한 달 전기료가 몇 천억 나올 수도 있죠. 얼마나 나오는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제방, 이거 아까 봤죠? 하천에게 수작으로 한 사람에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이는 봤던 거죠. 자, 배상 책임에 관한 건데, 사무관리 주체가 원칙이에요. 이거 잘 봐야 돼요. 보충자료 잠깐 보면은, 이 페이지를 잘못 해놨네. 이거 안산시 그거였구나. 이거를 보충자료를 안 만들어놨네.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사무관리 주체로서 책임은 2조, 공무원에 의한 건 또는 5조예요. 비용 부담자에 관한 건 6조 1항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그걸 안 만들어 놓으니까 말로 이런 거 하니까 다 했는데, 다시 행정부 강의를 할 시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단 이런 거 했기 때문에 말로 해보자면 사무관리주체 책임이 5조 책임이고 비용부담자 책임은 그 대적 비용부담자 책임 6조 1항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5조에 의한 책임은 두 가지고 6조 1항에 의한 책임은 두 가지인지 나눠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출제도 그렇게 되고 특히 사례 준비하는 친구들은 당연하죠. 사례 문제로 영점을 출제하기 참 용이한 쟁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에게 물어주고 나서 내부적으로 누가 최종적인 배상 책임자가 6조 2항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이 국도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장이니까 기관이임이니까 안 넘어가죠. 사무주체가 국가죠. 그러면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국가기관장의 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거니까 국가가 책임자다라는 거죠. 5조 책임이. 그 다음에 도로 유지 관리 사무에 관한 기관이임이 있는 경우 권한은 넘어가지만 위임하면 권한은 넘어가요. 사무주체는 안 넘어가요.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피위임 관청 피위임관청 도로관리청은 관리 권한이 있죠. 권한은 넘어가요. 권한은 수임청으로 넘어가요. 사무주체하고 권한 이거 나눠봐야 된다 그랬죠. 그냥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이 있는 경우 그러면 이거 손해배상 주체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 아니라 사무주체는 안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국가기관의 기관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주체는 안 바뀌니까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관리 주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전광역시 사건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관리급 권한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된 거예요. 그럼 관리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이 되겠지만 사무관리 주체는 대전광역시예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합동근무하는 교통종합관제센터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에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 이제 핵심이 나오죠.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5조 이게 사무관리 주체로서 책임이에요. 여기에 의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근데 밑에서 두 번째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얘는 5조 이러면 틀려요. 6조 1항의 비용 부담자로서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천에 가는 것도 도로와 관련된 특징이 있는데 이게 전북 안주군 장섬천 되게 헷갈리네. 아까 정섬천하고 황새바위에서 아까 장섬천인데 공사를 대행하던 중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요거는 광주광역시 폐하스콘 더미 도로방치로 인한 거로 종합정리할 거예요. 그게 809의 매매의 판례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라 그때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판례도 마찬가지죠. 저 광주광역시 사건 알면 이건 엉터리 판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분리로 뒤로 옮길 거 그랬네. 그럼 결국은 설치관리자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대적 배상 책임자는 선택적 청구를 하래요. 왜냐하면 5조의 그냥 사무관리 주체가 국가하고 6조 1항에 따른 비용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자가 지방자치단체라면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누구에게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대부분 누구한테 하겠어요? 지방자치단체보다 돈이 많은 국가를 상대로 하겠죠. 그 세 번째 쪽은 취지가 나오죠. 근데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거고 비용부담자는 6조 1항이라고 했죠. 그 의미가 비용부담자는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 비용을 부담하는 자인데 그 봉급급여 기타까지 포함하니까 당연히 인건비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건 당연하죠. 당해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하는데 비용부담자의 범위 이 196에서 인용한 건데 기관이 임되면 사무주체는 변함이 없고 그 단체 임되면 사무주체가 바뀐다 그랬죠. 도로법의 특칙 이건 실질적 비용부담자에 가는 거예요. 원래 사무관리 주체가 진짜 돈 내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관리 주체가 국가면 실질적 비용부담자 국가인데, 단체 임사무는 가만있어. 뭐야? 단체 임사무. 이런. 이거는, 기관의 힘이든 단체의 힘이든 실질적 비용 부담자는 원래 애가 부담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착각을 했네. 근데 도로법은 그 도로관리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특별 규정이 있어요. 하천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그 서울특별시가 되는 거고, 형적 비용 부담자는 이제 그 돈 갖고 집행하는 서울특별시가 되는 건데,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형적 비용 부담자에 관한 판례인데, 이 사례를 보면 이해가 더 쉬워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에 힘든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다. 기관의 힘이든 단체의 힘이든 실질적 비용 부담자는 국가예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융으로, 진짜 돈은 국가가 내는 거고, 그 돈 받아다가 지출만 하는 게 형적 비용 부담자니까 6조 1항의 책임을 진다는 거고, 형적 비용 부담자도. 실질적 비용 부담자 여의도광장 사건인데, 두 번째를 보면 관리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도로인데 영동포 구청장이 권한이 임대했고,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이 본래 서울특별시장이라 하더라도 그럼 사무관리 주체는 서울특별시는 5조 책임 일단 확보되어 있죠. 관리사무 일부가 영동포 구청장에게 위임됐다면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여의도광장 관리청은 권한은 넘어가니까 영동포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국도 이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되는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광장의 관리 비용 부담자는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관리를 위임받은 영동포 구청장에 속한 영동포구가 실질적 비용 부담자. 얘가 6조 1호. 또 영동포구는 여의도광장에서 차량 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해 6조 소정의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판례 입장은 그 병합선이죠. 형적 비용 부담자든 실질적 비용 부담자든 다 배상 책임 인정하는 거고, 그럼 피해자는 또 사무관리 주체든 형적 비용 부담자든 실질적 비용 부담자든 아무나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적 배상은 끝난 거예요. 피해자에 대한 거는. 그럼 이제 내부적인 구상권 문제죠. 그 최종적 배상 책임자가 물어줬다면 그건 끝나나요. 근데 최종적 배상 책임자가 아닌 자가 물어줬다면 이제 최종적 배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게 그건데, 자, 809는 807에서 인용했던 거죠. 807에서. 자, 사실관계 잠깐 볼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 판례인가? 11페이지 보면. 그래가지고 이게 그 광주광역시에 북구서 여기에 이제 폐아스콘 더미가 그 방치돼가지고 이게 하루 이상 오랫동안 방치되면 배상책임 인정가지고 사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쌓아뒀던 건데 경고판이나 위험표시판 최소한의 통제도 안 했죠. 그래가지고 일단 그 화물자동차 보험사가 이제 이걸 다 물어주고 그 구상권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결론이 나오죠.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 관리 상하자를 그 하나의 원인으로 하여 발생했고, 그 피고로부터 원고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기간은 인계인수 절차가 완료된 요 시점에 이루어졌다. 근데 도로관리기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 사건 도로의 포장공사를 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래가지고 그 인정한 건데 이걸 파기시킨 거예요. 자, 판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리가 배웠던 거 갖고 한번 따져볼까요? 원래 광역시가 점유관리하던 일반 국도예요. 일반 국도.
자, 일반 국도면 국가가 설치관리자죠.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국가가 대행하여 광역시의 도로관리를 이관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광역시는 도로점유자 관리자. 이게 바로 엉터리죠. 아까 계속 봤잖아요. 광주광역시장에게 국도관리 권한이 이전됐어요. 위임됐어요. 그러면 권한은 넘어가지만 사무관리 주체는 안 넘어가잖아요. 그 국가만이 사무관리 주체지 어떻게 광역시가 점유자 관리자라는 거예요? 여기가 맛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또한 도로법의 특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 비용의 부담자, 실질적 비용 부담자라고 그랬죠. 또 국가도 도로의 점유자 관리자, 이건 맞죠. 이건 맞는 거예요. 관리사무 귀속자, 그 다음에 포장공사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 얘가 포장공사를 대신했기 때문에 공사비는 국가가 비용 부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도로점유자 관리자,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을 중첩적으로 진다. 아까 판단이 잘못되니까 둘 다 중첩적이라고 하는 건데 맛이 간 거죠. 이건 이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6조 2항 소정의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 책임이 있는 자. 그럼 결국 내부적 부담 부분은 그 도로공사 포장공사 끝나고 인계인상 경위, 사고 발생 경위, 광역시와 국가의 도로에 관한 분담 비용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기 상당하다. 이게 바로 기여도서를 내지는 종합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자설에 따른 판례가 정상적인 판례예요. 그래서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기는 원래 원고인 안산시장의 설치관리, 그럼 얘가 5조 책임 안산시가 되는 거죠. 이게 피고사나 지방경찰청 소속 안산경찰서장의 위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국가가 비용 부담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고인 안산시가 그 3회간의 선임감독자 5조 책임, 교통신호기 시설은 원고 안산시비니까 실질적 비용 부담자도 안산시. 그래서 신호기 설치 관리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부담자 지위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안산시는 5조 책임과 6조 1항의 책임 동시에 지고 있고, 피고 국가는 단지 그 소속 경찰 공무원에게 봉급만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의 궁극적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인 안산시에게 있다. 이거 보충자료로 정리를 해놨어요. 사무관리주체 안산시, 6조 1항 안산시. 대한민국은 형적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만 지고 궁극적 최종적인 건 안산시다. 그 다음에 시가 국도의 관리상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 6조 2항의 규정을 들어 구상권자인 공동 불법 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논거가 뭐냐면 이거 서귀포시 사건인데 지금 이제 행정시가에 불과하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건데, 시가 국도관리상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 책임이다. 지 고유한 거 물어주는 거는 우리가 양벌 규정해 봤잖아요. 자기가 자기 거 벌금 낸 거 남한테 구상할 수 없다. 그 논리가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손해배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손실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